인간의 머릿속에서 헬리콥터를 생각한 것은 수천 년 전, 기원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기 시작한 건 불과 수십 년인데요. 아직까지 헬리콥터는 수송이라든지 부상자를 호송한다든지 조금 여러 가지 보조적인 면에서만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헬리콥터의 공격 활약상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 기자님 그리고 홍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쟁하고 헬리콥터 하면은 저는 빼놓을 수 없는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죠? 예, 편집장님? 맞습니다. 네. 예. 사실 베트남 전쟁에서 헬리콥터가 어떤 전투적인 임무로 처음 쓰인 전쟁은 아니지만 온 세계 사람들이 헬리콥터와 전쟁을 연관시켜서 생각하기 시작한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죠. 네. 워낙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띄워져서 왜 어떻게 가능해졌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헬리콥터 자체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상징적인 게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UH-1 헬리콥터죠. 네. 이게 그냥 헬리콥터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딱 그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모습이에요. 지금도 다들 헬리콥터는 저걸 떠올리는데 네. 저게 중요한 게 사실 크기가 크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저기에 조종사와 승무원을 빼고도 무장병력 9명이 탑승을 합니다. 오. 이게 왜 가능해졌냐? 바로 가스터빈이라는 새로운 추진 장치의 개발 때문이죠. 한마디로 RPM, 이 돌아가는 RPM이 엄청 빨라진 거네요. 엄청 빨라졌죠. 예. 그럼 이 헬기가 베트남전에서 어떤 활약을 했었던 UH-1 이요? 건가요? UH-1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일 처음 쓰이기 시작한 거는 이제 병력을 수송하는 건데 수송만 하는 게 아니라 전투 지역으로 이 병력을 수송하고 특히나 적 후방 지역 그쪽으로 깊숙이 침투해서 그곳으로 병력을 침투시키는 본격적인 공중 강습 작전을 거기서 실시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어떤 지형 지물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워낙 지형이 울창한 정글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로를 통해서 빨리 가는 게 힘든 건 물론이고 공수 작전을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글 한가운데 이 낙하산을 그냥 수백 명, 수천 명 쫙 뿌렸다가는 집결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군이 생각한 게 그럼 헬리콥터를 대량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이 정글 지역에라도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해 적 후방에 투입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의 허를 찌르자. 딱 그렇게 된 거죠. 헬기를 공격에도 쓰자라고 하는 건 베트남 전쟁에서 특히 본격화가 됩니다. 이게 뭐 자연스러운 게 이제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무장병력을 전투지역에 투입하면은 그 상대하는 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쏘죠. 그러겠죠. 그러면은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맞서 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헬리콥터도 방어 겸 그다음에 또 이제 지상에 투입된 병력의 화력 지원 등을 위해서 처음에 UH-1의 이 양옆에 기관총을 달고 근데 기관총만 갖고 안 되니까 로켓 다륜장 로켓 발사기를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초의 건십. 그러니까 얘는 이게 무장 헬리콥터도 건십이라고 하는데 이 건십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무장을 달아도 수송 헬기에 무장을 단 거는 공격용으로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겠죠. 뭐 방어의 문제도 있고 또 원래 이 UH-1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명이 양옆에 딱 타다 보니까 폭이 제법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총 맞을 확률도 높고 피격 확률이 높아지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폭이 좀 과하게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장을 조준하고 명중시키고 그러는데 좀 불편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미군이 좀 서둘러서 개발을 한 게 지금 나오는 코브라입니다. AH-1 코브라. 이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UH-1의 엔진과 꼬리는 살리고 동체는 확 좁게 한다. 반으로 줄여버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확 눌러서 좁히고 그 다음에 이 조종사와 무장사는 앞뒤에 태우고 앞뒤로 태우고. 그렇죠. 머리에 기관총을 달고 그 다음에 양옆에 로켓탄을 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급하게 딱 형태를 잡은 게 H1인데 놀라운 게 저때 잡힌 공격 헬기의 기본 어떤 포맷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까지도 그 기본 틀이 상당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네.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런 거 볼 때 느낌이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시- 보면 전투기의 어떤 그 교과서. 형태를 헬기 이식한 것 같은 건데 결국은 저만한 게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코브라는 주 임무가 좀 뭐였어요? 예, 일단은 공격 헬기니까 말 그대로 공격하는 임무입니다. 공격하는데 몇 가지의 요소가 있겠죠. 첫 번째는 지상에 있는 병력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적이 강력한 지상 장비가 있다. 뭐 탱크가 될 수 있고 장갑 차량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게 있으면은 공중에서 정확하게 타격을 하는 게 뭐 더 쉽겠죠. 지상에서 싸우는 것보다 뭐 입체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지상에 있는 강력한 적의 지상 장비를 파괴하는 임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어떻게 보면 베트남 전쟁에서 나온 컨셉인데 우리의 헬기 부대를 엄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병력을 적 후방에 투입을 시킬 때 적들도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헬기 부대가 가장 위험할 때가 착륙하고 이륙할 때거든요. 네. 착륙하고 이륙하는 우리 헬기 부대를 공격하려는 적이 있으면 무장 헬기가 돌아다니면서 타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컨셉이 그러면 베트남전에 있으면서 요새는 안 쓰냐? 아닙니다. 제가 2007년, 8년 이 정도쯤에 이라크에 있을 때,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가끔 작전 회의를 들어보면 지휘관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무장 헬기에 지원 받을 수 있어 없어? 지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작전이 아니라면,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자가, 목표가 딱 여기서 회의 끝나고 확 도망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다라는 그런 작전이 아니라면 무장 헬기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리는 작전입니다. 그만큼 공격 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기술 발전이 되면서 당연히 이 활약하는 곳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헬기가 활약한 전투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가 지금 베트남 전쟁 혹은 서방 기준의 이 눈으로 본 전쟁들만 봤죠. 네. 그런데 헬기가 정말 많이 활약한 전쟁이 또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어요. 위통을 벗고 나오는 근육질의 남자가 뭐 어쩔 때는 람보. 맞습니다. 예, 그분이 나왔던 영화 배경 중에 하나, 소련과 구소련과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을 했던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예, 헬기가 많이 사용이 됐죠.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사실은 상당히 길었어요. 1979년부터 89년까지 그렇죠. 무려 10년간 진행된 전쟁인데, 네. 그때 당시 구소련은 이 철의 장막이었잖아요. 자신들이 어떻게 싸운다 이런 소식을 별로 전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내부 소식을 서방 쪽에 알릴 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뭐 여러 매체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정보에 의해서 구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 전선에서 헬기를 왕성하게 운영을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요새 그 얼마 전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왕성히 풀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정보가 100% 정확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소련의 기록도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들의 그렇죠. 기록조차. 약 600여 대 헬기가 전쟁에 투입이 되었었대요. 베트남전에 비해서는 뭐 숫자는 작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그중에서 330대의 헬기가 격추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격추가 됐네요. 그렇죠. 격추보단 사고 추락이 더 많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손실이 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추락을 포함한 격추인데, 여기에는 초반에는 사실 격추 대수가 거의 많지 않고,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무자헤딘이 뭐 격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겠죠. 그때는 오히려 이 구소련군의 이 정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추락이 더 많았겠죠. 근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지원을 많이 받아서 서방 측의 대공하게 지원을 받아서 격추가 많아졌습니다. 많은 헬기가 투입됐지만 우리도 잘 알고 있고 요새도 잘 쓰이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헬기가 있어요. 바로 Mi-24 하인드 헬기입니다. 별명이 걸작입니다. 하늘을 나는 탱크. 오. 참 소련도 탱크 좋아해요. 탱크주의. 보시면은 벌써 육중하게 생겼잖아요. 이 헬기의 컨셉이 아주 재밌습니다. 베트남전을 이 소련에서도 군사 고문단이 갔었고, 그리고 낱낱이 파악을 했죠. 미군의 전술은 UH-1 헬기로 병력을 수송하고 또 다른 공격 헬기, 그러니까 코브라 같은 공격 헬기로 지원을 하는 임무를 했다면, 소련은 아니 왜 그렇게 바보같이 한 헬기로 2개 하면 되잖아. 공격 헬기도 하고 저기 전투 병력도 탑승시켜서 2가지 임무를 한 번에 하자. 그러면 편대로 가면, 저거 2대가 가면 한 대는 상공에서 엄호를 하고 한 대는 병력을 안전하게 내보내고 거기서 전투도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 헬기가
방어력도 좋고 심지어 빠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격력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재래식 무기를 가진 무자헤딘은 이 헬기와 적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소련이 Mi-24 하인드기만 썼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수송 헬기와 각종 헬기를 사용을 했어요. 대표적인 것은 Mi-14, Mi-6, Mi-8 같은 헬기들을 운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미국이 지금까지도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오. 그런 공격 헬기를 만듭니다. 오. 이게 아파치가 나온 배경이 뭐냐? 냉전하고 큰 관계가 있어요. 이게 냉전 당시에 미국이 가장 골치 아파한 게 바로 이 소련군이 운용하던 전차입니다. 전차가 뭐 몇십 대, 몇백 대 정도가 몰려오는 거면은 괜찮아요. 문제는 소련은 유럽에 몇천 대도 아니고 몇만 대의 전차를 깔아놓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는 거를 그냥 족족 잡고 있어도 이러다가는 그 기존의 전차라든가 다른 수단만 가지고 잡다가는 포탄이 다 떨어져가지고 막 그 쓸려나가게 생긴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일찍부터 잡아야 되는데 그럼 뭐가 필요하다? 공격 헬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코브라 헬기에 토 대전차 미사일 달아가지고 대전차 공격용으로 씁니다만 이 토 8발 간 거 가지고는 참 모자라다. 네. 토가 사거리가 짧아요. 4km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유선 유도다 보니까 이거를 쏜 헬기는 계속 그 자리에서 미사일이 맞을 때까지 그 유도해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정말 더 많은 미사일을 싣고 더 멀리까지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 헬기가 필요하다. 아파치는 뭐가 다른데요? 우선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양이 훨씬 많아져요. 아. 이 코브라는 8발의 토 미사일을 실었는데 네. 아파치는 최대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싣습니다. 헬파이어가 드디어 그렇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야간 조준 장치라든가 어떤 탐색 장비 이런 어떤 전자 장비 시스템 전반이 압도적으로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아파치 같은 경우도 어떤 특징이 있냐? 이게 기수 아래에 보면 30mm 기관포가 있는데 이 기관포도 세지만 이걸 조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준이요? 조준하고 움직이는 거요? 내 눈. 그렇죠. 눈으로 보고 하는데 그건 당연히 눈으로 보고 하는 당연한 얘기인데 아니 눈동자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이 헬멧에 조준경이 달려 있거든요. 그럼 헬멧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기관포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조준을 보면은 내가 보고 있는 쪽으로 기관포가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치 헬기가 그러면 실전 데뷔를 언제 했느냐? 네.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죠. 1989년 파나마 침공 작전인 오퍼레이션 저스트 코스 작전을 통해서 처음 실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약 240여 시간 정도의 이 전투 비행 임무를 수행을 했고요. 다양한 표적들을 파괴했는데 주로 야간에 파괴를 했어요. 그 이유가 기존의 공격 헬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파치의 야간 전투 능력이에요. 그리고 1991년 1월 17일 사막 폭풍 작전의 일환으로 실시된 작전에서 8대의 AH-64A 아파치 헬기 4대가 이라크 레이더 네트워크 시스템을 파괴하는 개전초 작전에 투입이 돼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공중작전을 원활히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뒤에 지상전이 개시가 됐는데 지상전이 오래 지속되진 않아요. 약 100시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총 277대의 아파치가 동원이 돼요. 그리고 278대, 그러니까 동원된 숫자보다 더 많은 이라크의 전차와 그리고 각종 지상 장비를 파괴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뉴스에 나왔던 게 헬기 개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수리용 개발이 바로 그건데요. 원천 기술 확보, 경제성, 그리고 기술 파급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정권 때 시작을 해서 어떤 정권 때는 잠깐 중지되기도 했지만 3번의 정권을 거쳐서 결국은 이 최대 국책 사업 중에 하나다 이런 타이틀까지 받아가면서 완성을 하게 되죠. 성공을 하면서 결국은 세계에서 11번째 이 헬기 생산국 중에 하나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처음에 이 사업은 UH-1 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업이 굴러가면서 그러면은 500MD도 노후화됐으니 이것도 교체하자. 두 개의 다른 이 체급이지만 이거를 한 대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교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약 2만 파운드급의 중형 헬기에 속하고요. 1개 분대 병력이 무장한 채로 탑승이 가능해요. 쌍발 엔진을 탑재를 해서 생존성이 늘어났고요. 하지만 수리온에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사업 시작 단계에서 UH-1H를 대체하는 기종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500MD도 같이 대처하자 이런 계획이 사실은 조금 무리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포지션이 좀 애매해진 거예요. 원형은 사실은 슈퍼 푸마라고 더 대형의 더 강력한 엔진을 가진 조금 다른 포맷의 헬기였는데 그것을 UH-1H를 대처하기 위해서 좀 줄이니까 전 세계 이 헬기 시장에서 좀 애매한 포지션을 가진 헬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 팔기가 약간 애매한 존재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예. 근데 이런 또 수리온의 탄생으로 인해서 다른 헬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온 변형 중에 하나가 메디온이라고 이 수리온의 내부에 어떤 응급 환자 후송 설비를 탑재를 해가지고 쉽게 해서 나르는 구급차 같은 거죠. 네. 의료 후송 버전도 있고 해병대용 강습 헬기인 마린온이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한마디로 해병대가 상륙함을 타고 헬기로 옮겨 탄 다음에 그 헬기를 가지고 상륙하는 상륙 강습 헬기인 거죠. 그리고 또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마린온 상륙 강습 헬기를 베이스로 만든 상륙 공격 헬기, 아직 이름은 안 정해졌습니다. 이 상륙 공격 헬기가 있습니다. 이게 마린온으로 이제 상륙 작전을 하면은 이 마린온을 엄호해줄 공격 헬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마린온에 무장을 장착해서 공격 헬기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하나 갖고 다양하게 또 만들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해병대가 요구하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해외에서 전문 공격 헬기를 수입해서 운용하기에는 규모의 경제가 좀 모자란다. 차라리 그 김에 어떤 마린온을 베이스로 해서 공격 헬기를 만들자. 이렇게 한 건데 여전히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 처음엔 수송으로만 활용되던 헬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격형 목적을 가지고 전쟁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한 헬기. 앞으로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